2025년 3월 15일, 그날도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김정자, 72세, 30년간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 제 유일한 자부심이었죠. 남편이 6년 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통장 잔고만이 제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만기된 적금을 정리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3천만 원, 2년간 매달 125만 원씩 구워 만든 목돈이었죠. 병원비며 장례비로 나갈 일을 대비한 비상금이었습니다. 어르신, 그 적금은 지난주에 해지하셨는데요. 은행원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언제 찾았다는 거예요? 3월 8일 오후 2시 23분에 오셔서 전액 인출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3월 8일은 제가 김영희, 그러니까 40년 지기 친구를 만나 종일 등산을 간 날이었거든요. 심지어 병원에서 무릎 치료도 받았고 진료 기록도 있었습니다. CCTV 좀 확인해 주세요. 분명 제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는 분명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신분증을 든 누군가가 있었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체구며 옷차림이 꼭 저를 닮은,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이수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설마. 하지만 통장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수연이뿐이었습니다. 제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깜빡깜빡할 때를 대비해 알려준 것이 화근이었나 봅니다. 집에 들어서자 수연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 하지만 제 눈에는 그 평온함이 오히려 수상해 보였습니다. 수연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어머니. 왜요?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눈을 피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치세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수연이를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하얀 봉투를 떨어뜨리고도 모르고 가더군요. 병원 마크가 선명한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때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안방에서 희미하게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의 울음소리 같았지만 잠결이라 확실하지 않았죠.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음 날 저는 40년 지기 친구 박영희를 만났습니다. 은행원 출신인 영희는 이런 일에 밝았죠. 3천만 원이 사라졌다고? 정자야, 그거 완전 횡령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며느리인데 20년을 한 집에서 산 식구인데 식구고 뭐고 돈 앞에서는 다 소용없어. 내가 은행에서 일할 때 가족 간 금전 사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영희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신고할 수는 없었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탐정이 되기로 했습니다. 수연이가 마트에 출근하자마자 그녀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죠. 서랍장, 옷장, 화장대.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병원 봉투가 여러 개 있더군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다 큰 병원들이었습니다. 설마 수연이가 아픈 건가? 걱정이 되어 아들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수연이 요즘 어디 아픈 데 있니? 아니요, 어머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요즘 자주 나가는 것 같아서.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별일 아니라는 듯 넘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수연이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퇴근하면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연이가 마트 퇴근 후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역시 병원이었구나. 하지만 수연이가 들어간 곳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암센터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연이가 60대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휠체어에 앉은 초췌한 남자의 손을 잡고 울고 있는 수연이를 보며 저는 끔찍한 상상을 했습니다. 불륜이야. 그것도 암에 걸린 남자와.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일단 증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며느리 불륜 현장을 잡았어. 뭐? 정말이야. 암병동에서 어떤 남자 손을 잡고 울고 있더라고. 사진도 찍었어. 세상에. 그래서 돈이 필요했구나. 정부 치료비로 쓰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불륜치고는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영희가 제가 찍은 사진을 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정자야, 근데 이 남자. 수연이랑 눈매가 똑같지 않니? 무슨 소리야? 불륜 상대인데 닮을 리가?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정말 비슷했습니다.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수연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또 올게요. 많이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아버지. 수연이는 결혼할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수연이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그녀의 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히 침대 매트리스 밑까지 들춰봤죠. 그리고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인 서류 뭉치를 펼쳐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폐암 3기 진단서. 환자명 이강석 70세. 보호자 이수연 딸. 예상 치료비 5천만 원. 이강석. 이 사람이 누구지? 수연이 아버지라니? 그때 마침 손녀 지우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었나 봅니다. 할머니, 그거 엄마 서류 아니에요. 지우야, 이 이강석이라는 사람이 누구니? 외할아버지요. 엄마가 맨날 병원에 가시잖아요. 뭐? 외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아니에요, 할머니. 외할아버지 살아계세요. 지금 폐암으로 투병 중이시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0년 동안 수연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지우야, 엄마가 왜 거짓말했을까? 글쎄요. 엄마가 결혼할 때 할머니네 집안에서 외할아버지 무시할까봐 그랬다고. 택시 기사였대요, 외할아버지가. 택시 기사. 그것도 혼자 딸을 키운 호랍이.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병원 봉투들, 새벽의 울음소리, 자주 나가는 일들, 그리고 사라진 3천만 원도. 저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침 수연이가 일찍 퇴근에 들어오더군요.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자 수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강석 씨가 누구니? 내 아버지라며? 2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수연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3천만 원도 내가 가져간 거지? 네, 아버지 치료비로 정말 급했어요. 죽을 죄인 거 알아요. 수연이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택시 운전하시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죠. 그런데 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결혼할 때 어머니가 저희 집안 물으셨잖아요.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그때 택시 기사라고 하면 무시당할까봐. 그리고 혼자 계신다고 하면 나중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할까봐.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제가 깐깐하게 집안을 따졌었죠. 그래서 20년 동안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거니? 명절 때도 못 갔어요. 아버지가 이해해 주셨지만 저는 정말 못난 딸이에요. 수연이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폐암 3기 판정받으셨고 치료비가 5천만 원. 저희 형편으로는 도저히. 민수 씨도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 통장에 손을 댄 거야? 갚을게요. 평생 갚을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택시라도 팔아서. 보험 설계사 30년. 저는 수많은 가정의 비극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내 며느리에게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죠. 다음 날, 저는 수연이가 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암센터 5층 병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엔 초췌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강석, 수연이의 아버지였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수연이 시어머니입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사돈님. 수연이가 제가 죽었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다 들었어요. 이강석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난 아비라. 딸이 시집 가서 아버지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가난한 아버지가 짐이 될까봐 2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혼자 살았죠. 명절 때도 수연이 볼 수 없었고, 손녀도 있다는데 얼굴도 모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허영심 때문에, 제가 만든 벽 때문에 이 사람은 20년간 딸도 제대로 못 봤구나. 치료는 잘 받고 계세요? 돈이 없어서 수연이가 이리저리 돈 구하러 다니는데 제가 차라리 죽는 게. 그런 소리 마세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딸이 아버지 치료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사돈님이 왜? 가족이니까요.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어야죠. 그날 저는 병원비 수납처에 가서 1차 치료비 2천만 원을 먼저 납부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집으로 돌아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수와 수연이, 지우까지 모두 모였죠.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수연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내 장인어른이 살아계신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민수가 수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죠. 20년 동안 거짓말했어. 우리 집안 눈치 보느라. 내가 그렇게 무서운 시어머니였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인어른이 폐암 3기야. 치료비 때문에 수연이가 내 통장에서 3천만 원을 가져갔고. 뭐? 수연이가 도둑질을... 민수가 화를 내려 하자 제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도둑질이 아니야. 가족이 아픈데 돈 쓴 게 무슨 죄야? 내가 진작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연이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을. 사실 3천만 원은 내가 찾은 거야. 치매 초기라 깜빡했던 거지. 오늘 은행에서 다시 확인했어. 어머니,
정말요? 그래. 수연이는 잘못 없어. 오히려 20년 동안 혼자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수연이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됐어. 그리고 장인어른 치료비는 내가 다 댈 거야.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가족이지.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이야. 제가 수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내가 미안하다. 20년 동안 내가 친정을 숨기고 살게 만들어서 내가 그런 시어머니였구나.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이제부터라도 떳떳하게 살자. 장인어른도 우리 집에 모시고 명절 때도 같이 보내고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철없었네요. 장인어른이 계신 줄도 모르고.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우리 할머니가 진짜 대단해요. 그날 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강석 씨. 그러니까 이제는 사돈어른이 아닌 형님이라 부르는 그분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폐암이지만 다행히 전이가 없어서 항암 치료로 충분히 완치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죠. 오늘은 퇴원하는 날입니다.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제 방 옆에 방을 마련해뒀어요. 사돈님, 아니 동생, 정말 괜찮겠습니까? 형님,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 가족인데 뭘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민수가 장인어른의 짐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20년 동안 뵙지도 못하고. 아니야, 사위야. 다 수연이가 못난 짓을 한 거지. 무슨 소리세요? 우리 수연이가 얼마나 효녀인데 혼자 속 썩이면서 아버지 간병했잖아요. 수연이는 여전히 눈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만 울어. 이제 50 다 된 사람이 맨날 울기만 하니. 지우가 외할아버지 팔짱을 끼며 재롱을 떨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이제 같이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가 택시 운전 잘하신다면서요? 저 학교도 태워다 주실 거죠? 하하, 그럼. 우리 손녀 어디든 모셔다 드려야지. 병원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유난히 푸르더군요.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잘했다고.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했겠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수연이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지우가 외할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강석 어르신 퇴원 축하합니다. 온 가족 일동, 민수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가족은 이런 날 축하해야죠. 저녁 식탁은 오랜만에 풍성했습니다. 수연이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 민수가 사온 케이크, 지우가 직접 쓴 편지까지. 이강석 씨. 아니, 형님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가족이 생겼네요. 정자 동생,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요?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보답이에요. 우리 지우 결혼식도 봐야죠. 할머니, 저 아직 20살이에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2025년 10월 15일. 오늘 우리 집에 새 가족이 왔다. 아니,
원래 가족이었는데 이제야 찾은 것이다. 돈 3천만 원을 잃을 뻔했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참 좋아했을 텐데. 수연이가 이제 편하게 친정아버지 얼굴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20년의 거짓말보다 앞으로의 진실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가족이니까. 1년이 지난 지금 형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택시 운전도 시작하셨죠. 고집이 있으셔서 받은 은혜를 이르러라도 갚겠다고 하시더군요. 수연이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서 행복해합니다. 민수도 장인어른과 술친구가 되었고 지우는 외할아버지 자랑이 늘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런 관계를 넘어서 우리는 모두 그저 사람이라는 것을 2025년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상처 주지만 결국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가족을요.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